자유한국당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정치 보복 이 공세 맞불을 놓으면서 그냥 지금 정비를 그대로 해갈 수 있을까요, 황장 소장, 한국당? 저는 한국당이 진작에 국회를 엎어버렸어야 됩니다. 정기국회를 엎고요. 홍 대표가 머리 깎고 세상 앞에 텐트를 치는데 그 명분은 안보 문제에 대한 정체성으로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감에서 오히려 역폭로를 당했지 폭로한 것도 없었고 실리도 없었을 거다. 네, 그 다음에 법안 통과나 뭐 또 지금 뭐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서 한국당이 지금 뭐 누가 언제 잡혀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에 급급하지. 가끔 뭐 목소리 지르는 거는 그 뭐 지새끼도 저렇게 죽기 전에는 찍하고 한번 물라고 들어요. 그런 정도지. 저게 지금 무슨 어떤 비중이 있다고 보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부분이 안보에서 급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지금 좌파적 안보, 친북 친중적인 안보 구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목해서 이 사람들을 목을 잘라라. 그리고 대통령이 안보 전환을 하라.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하다가 그럼 그동안에 세비 안 받겠다고 선언하면 돼요. 다 부자들이니까 세비 안 받겠다 선언하고 그러고는 안 하면 의원직을 사퇴를 하고요. 그러면 지지율이 일단 올라갑니다. 지지율을 올려야 방어가 되는 거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방어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공색해질 거예요. 왜냐? 어쨌거나 문제가 있는 놈들은 사실이니까 뭐 생짜로 잡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 바보가 아닌데. 그럼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잡혀간 사람이 전병헌이 집어넣을 때 여기에 롯데 홈쇼핑 관련해서 대여섯 명 더 있다고 나왔잖아요. 살짝 덮어놨지만 국정원 특활비에서 또 대여섯 명만 있겠습니까? 그럼 걸련대로 다 나올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이 강원랜드에서 또 대여섯 명도 더 되고 한 8명 있다 소리도 들려요. 그 다음에 저기 카이에서 또 하나 있지요. 그 다음에 지금 원유철이 있지요. 무슨 최경환이 있지요. 뭐 유엔이 있지요. 지금 보면 한 20-30명이 지금 잡혀갔거나 잡혀가기 직전이거나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기업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지시로요. 지금 공기업을 워낙 많아가 1100개를 등급을 정해가지고 매주 몇십 개씩 하고 있대요. 자, 공기업에 10만 8천 명을 조사하면 내가 듣기로는 한 20-30%가 백으로 들어간 사람일 거라고 해요. 그러면 2-3만 명이 나올 건데 그 사람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대부분 국회의원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어차피 국회 자체가 언제 잡혀가느냐 시간 문제지 다 잡혀갈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해 있고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한국 정치에서 사실상 묵시적 담합에 의해서 일정하게 어느 수준까지만 하고 안 한다는 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상 여야를 막론하고 탈법이 만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담합을 깨고 칼자루를 쥐고 저쪽 표만은 날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이 정치가 정상으로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공포정치고 피정치지요. 그렇다면 이쪽이 막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념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행명 직전 상황까지 몰고 가야지요. 왜 그걸 못하고 저렇게 나자빠졌느냐. 자들은 저러다가 정치 그냥 끝날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갤럽에서 한국 갤럽 홍준표 대표가 대선 기간 중에 만약에 닭이 당선되면 없앨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찍은 게 한국 갤럽이에요. 이게 한국 갤럽에서도 지난주에 14%가 나왔더라고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홍준표 대구 가서 이야기한 게 자기 여의도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 수치는 말 안 하겠는데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가서 지방선거를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그 단계에 왔다. 그리고 개헌을 지방선거 투표율과 함께 국민투표 하겠다고 지난 대선 때 다들 약속했지만 그거는 좀 곤란하겠다. 예를 들면은 왜냐하면은 개헌하게 되면은 개헌 투표율은 대체로 높았잖아요. 이게 그럼 지방선거의 이 홍준표의 전략은 50% 이하 투표율에서 본인들의 한 25%, 본인이 받은 게 24%였으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고정표로서 투표장에 다 나간다 생각하면 우리가 50%의 어떤 지지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봤을 때 지방선거하고 개헌 국민과 같이 하면 곤란하다 이거지.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금방
이야기인 대로 뭐 이렇게 정치 보복이다, 사정 정국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점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이 자유한국당의 그 관계, 어쨌든 제1야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 정치사에서 그 제1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이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홍준표 대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영수회담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1대1 그 회담을 하자, 이거를 몇 번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거를 저는 이걸 왜 못 받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여당이 어쨌든 못 받는지. 여소야대에서 그 국회에서 협치 속에서 예를 들면 개혁연대로 국민의당하고 뭐 바른정당까지도 사안에 따라서 끌어당겨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한국당과 이렇게 정말 부딪히는 걸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는 자유한국당을 갖다가 함께 뭐 예를 들면 공동 공약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의 파트너로 잡고 가야 되는데, 그건 민주당 대응 문제고요. 예. 예, 그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문재인 정부가 좀 아쉽다. 오히려 한국당 전망 어떻게 봐요? 예, 뭐 바닥 주식에서 바닥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A 회사 주식이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네. 저는 아직 바닥 안 쳤다고 보거든요. 아, 또 바닥 안 더 쳤다. 내려갈 때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하도 있으니까요. 네, 지하도 있으니까요. 보수위기의 본질은 이제 그 백마를 탄 초인이 등장하느냐의 문제로 보통 봅니다. 아하. 뭐 어떤 새로운 누군가가 등장해서 이제 근데 그 백마를 탄 초인에 대한 기대는 뭐냐 하면 여기서 보수 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 박근혜 치세 동안 또 그다음에 탄핵하면서 기존의 보수청 그럼 누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에서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정도까지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을 박이 완전히 쪼개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보수청의 자산 텃밭이 아하. 박근혜 5년 동안에 갈갈이 찢어지면서 탄핵이라는 보수한테 탄핵은 굉장한 위기 아니었습니까?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우리 정부였는데 이런 어떤 그 코너에 몰리면서 결국은 뭐 탄핵이 됐다 안 됐다보다는 박근혜 5년 동안에 보수 진영이 완전히 쪼개지는 미분화돼 버리는 그게 이제 바른정당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럼 옛날에 그 뭐 보수정당에서 위기 때마다 등장했던 뭐 남원정류의 개혁파 목소리 뭐 새는 없으나 지지도를 좀 견인해주는 이런 것들이 합쳐서 기본적으로 한 35% 정도 깔고 가면서 이제 선거 때는 뭐 이슈 문제, 뭐 경제민주화 문제를 해서 중도층을 견인하면서 이제 선거가 가능했고 또 지방선거는 김능구 대표 말씀하셨듯이 투표율이 좀 낮기 때문에 고정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뭐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지금 서로 상처를 주면서 갈라진 측면이 있는데 홍준표의 리더십으로 이게 복원이 가능한가? 그게 이제 회의적이라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위기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다 뭉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있느냐인데 원내대표 12월에 선출 때 무슨 또 뭐 계기가 될까요?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바닥 변화의 계기가 안 된다. 힘들다고 보는 것이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그 정도가 가능한가? 그것도 또한 힘들다고 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친박 누구 친홍 뭐 김성태 뭐 김성태 의원이 이제 뭐 김무성 홍문종 두 세력의 이제 통합된 연대 그러니까 그 후보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나경원 의원 변수가 또 발생했어요. 또 뭐 본인이 또 강력하게 원내대표 의지가 있으니까 이제 뭐 그것은 정치공학식 얘기고 보수가 일단 우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박근혜 이전의 그 보수청을 이제 회복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묘하게 된 게 이제 원래 이제 적군과는 그래 감정 상할 일은 없습니다. 식구들끼리 있다가 이렇게 이제 갈라질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감정의 골들이 깊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박이 저질러놓은 가장 큰 보수청의 이 원죄는 뭐냐면 그 전통적 보수 지지층 중도 보수까지 포괄되는 그 폭넓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나라당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민정당에서 민자당으로 합해지는 거 신한국당 합해지는 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었는데 어느 정도 중도 좌파까지도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정도의 탄력이 있었는데 박정권 5년 동안 쪼그라 들어가 태극기 부대만 남는 그러니까 한 15%가 남는 딱 이래 된 거고 이 15%는
이 중도 보수를 거의 변절자 내지 부역자로 좀 취급하는 역으로 이 감정의 골이 이제 깊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메우느냐 이 문제가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력인데 그 정치력이란 결국 또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가? 찾아봐도 뭐 중불난 산에 사람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보수 지도자 중에 잘 안 보인다는 것이 그게 지금 보수가 갖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그러니까 박사원 박사는 결국은 탈출구는 특정한 정말 백마를 탄 리더 같은 사람 등장했는데 그 가능성도 희박하다. 희박하니까 좀 더 이제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어쨌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쩔 예. 수가 없는 시대고,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상황 그 터널 속에서 좀 더 가야 되는 것이고 콩으로 바로 뭐 간장 고추장이 안 되는 거 발효 기간이 필요한 거니까. 예. 뭐 근데 다만 이제 그 국민들이 어디 간 건 아니다는 거죠. 그 국민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토양하에서 뭐 새로운 형태가 좀 등장하지 않겠냐는 바람은 있는데 현재 상태는 바다가 아니다. 예, 이게 제일 장선 박사.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야당들의 지리멸렬상이 문재인 정부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지금 야당들 뭐 다 놓고 봐도 뭐 어느 하나 뭐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당이 없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 뭐 얘기 나온 대로 뭐 아주 비합리적인 극우 정당. 그래서 뭐 차기 뭐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뭐 그런 거 같은 건 아예 포기하기로 작심을 한 것 같이 비춰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은 뭐 아무리 수를 들인다 하더라도 뭐 지도 체제의 근본적인 어떤 재편 이런 거 없이는 이 회생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보이는 상황 아닌가 싶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단지 뭐 원내교섭단체 무너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막상 개혁보수 표방하면서 유승민 체제가 얼마만큼 또 자유한국당과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는지 사실상 나오는 얘기 들으면은 뭐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래서 개혁보수의 어떤 그 독자성을 그 위치 짓는데 실패를 이제 해왔다는 이제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금 이 와중에 뭐 이 학당 문제 가지고 당내 분란이 저렇게 초래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제3당으로서 이 민심의 어떤 흐름을 전혀 크게 읽지 못하고서 그동안 이제 행보를 해온 게 역력히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들 모두 어느 한 당도 국민의 신뢰를 지금 얻지 못하고 이 지지층을 넓히는데 다들 이제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긴장을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뭐 인사 문제 저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으면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물었어야 될 이런 상황인데 뭐 개의치 않고서 그냥 뭐 다 임명 강행하고 아무도 문책하지 않고 그러고서도 버젓이 높은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 그게 결국 이제 야당 덕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야당이 이제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밀어힘을 실어주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야당들이 이제 적골이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런 환경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치만 하더라도 사실 뭐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손을 내미는 이게 사실은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장관 마지막까지 이번에 뭐였죠? 중소기업 그 중소벤처 그 기업 공정하게 장관 네,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었을 때 뭐 야당에 뭐 추천을 의뢰할 수도 있는 자리고 뭐 그런 거 그런데 굳이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높은 지지율이 유지가 되면서 뭐 전국 운영이 가능하니까 야당들이 적골이니까 계속 그냥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걸 야당이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뭐 주요 야당들 다 지금 조용히 상대적으로 있는 정의당 빼놓고 새정당, 한국당, 지금 그 국민의당, 바른정당 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 또 민주당이라는 여당의 지지율은 높여주는데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려면 그래도 국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실행 단계 지금 정기국회 지나가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야당의 약세만 가지고 가능할까요? 근데 야당만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회 자체를 무시하고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안 그렇습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새누리당을 박근혜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존재감은 과거에 새누리당은 그래도 친박 친이간의 싸움이라도 했지 내부 개파도 없이 저렇게 전부가 다 한마디로 그 수기로 전락해버렸거나 청와대의 폭로 대행자로 전락해 있잖아요. 폭로 대행자. 그런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청와대가 주요 자료 하나 던져주면 국회에서 폭로하는 역할을 철저하게 국감 때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협치니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봐요. 협치를 해줘도 어차피 99%는 자기 마음대로 할 정권이기 때문에 그 1% 좀 협치해가지고 이미지 관리시켜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다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야당이 질이 맹렬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한국이 유럽처럼 파퓰리즘화 되어가는 미국처럼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국은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파퓰리즘이 이렇게 득세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정당이 파퓰리즘 정당으로 변해가면서 파퓰리즘이 지금 행해지는 구도로 가는데 이것은 한국적인 어떤 이념 지역 구도에 기반하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도 과거 이 보수 정당보다는 훨씬 파퓰리즘적이고 더불어민주당도 과거에 DJ가 집권할 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파퓰리즘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양 극단이 다 파퓰리즘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문재인 정권이 현재의 지지율은 제가 볼 때 6개월 안에 확 무너진다고 봅니다. 이게 무너질 때는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저도 항상 그 전망을 항상 믿는데 네. 6개월이 몇 번 지쳐간다는. 아니요 내년 봄이라 한 2월이라고 봅니다. 그랬어요. 네. 좀 지나간 것 포함해서 내년 한 2월쯤 되면 저는 50% 선이 위태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어떤 그 구미가 당기는 걸 던져줘도 자꾸 라면 먹으면 질리듯이 이제 사람들이 질려가고 있는 국면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국정 운영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밉다 해놓고 이 정권이 이너서클이 운영해가고 권력 이 3인방이나 플러스 알파들처럼 이 정권도 역시 그렇게 운영이 돼가고 있다고 봐요. 아, 일부 보도처럼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비서 정치를 하고 있고. 어허.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행정부가 무력화됐던 것보다 더하게 이 정권은 행정부가 지금 무력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화되어 있고 그 소수화된 거는 문고리 3인방의 최순실이 정윤회의 최경환이 등등 정도하고 이쪽에도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평행이론 적용시킬 수 있어요? 예? 대칭시킬 수 있어요? 대충 시킬 수 있죠. 조국 임정석이 네. 그 다음에 문정인이 네. 뭐 그리고 뭐 나머지 사람은 아주 좀 신병 공개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수화돼 가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가 끌고 가는 어떤 이 시스템이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은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벤트의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JSA 문제, 흥진호 문제, 그 다음에 DMZ에 나는 그거 첫날 그 글자 나왔던 거 기억 안 납니까? 홍진호 문제는 어떻게 거짓말이에요? 나는 흥진호 문제는요 정권이 알았다고 봅니다. 흥진호가 무슨 특수공작원이니 이런 건 동의 안 해요. 네. 정권이 흥진호가 심각하게 사라져서 이게 배가 침몰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 수습반이나 대책반까지 다 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어떤 과정들을 북에서 갑자기 출연을 하니까 수습을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DMZ 문제 같은 경우에 그거는 황 소장 주관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아니요 나 그 자료 다 있어. 내 뉴스 브리핑을 안 보니까 주관적이라고 날짜별로 해경이 보고한 자료까지 다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나한테 아주 고소한 들어오는 거 보면 나중에 책임져요. 아 책임지지. 책임지지. 예. 자 그래서 내가 마무리 안 했는데 마무리를 하자면요. 네. 트럼프가 먼저 무슨 BMZ 가자 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가자 이런 것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국민을 쉽게 속이고 뭐 남북 미국 한미 정상 간에 또 한일 정상 간에 무슨 회담의 내용이 보면 항상 뒤에 문제가 터져 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그래요. 이번에 JSA 같은 경우에도 영상 공개하는 왜 아직 영상 공개하지 못하고 저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에 되면 신물이 딱 이렇게 난다 이쯤 되면 확 꺼질 거예요. 그게 임박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이제 야당의 어떤 승리를 보장한 건 아니죠. 왜? 야당도 질이 멜렬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다음 총선쯤에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세력화될 둘 다 붕괴하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그 전망은 좀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금 높은 지지율이 그렇게 단기간에 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뭐 두고 봅시다. 박근혜도 저는, 그랬어요. 쉽게 꺼집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임기 후반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 임기 후반 얘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높은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게 뭐 양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적폐청산 이런 작업 같은 게 기본적으로 국민 다수의 지금 지지를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그 적폐청산의 어떤 그 필요성보다는 일단은 그동안 9년 동안 쌓여왔던 그 적폐에 대한 어떤 청산에 대한 지지 이런 게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상당 기간 이제 갈 텐데 기본적인 하나의 그 흐름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다 생각이 이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좀 문제들 같은 거 인사난맥이라든가 좀 이게 보여주시기식 어떤 국정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사소한 문제로 지역적인 문제로 이제 덮여져 버리면서 그런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당들이 워낙 그 지리멸멸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이 뭐 서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만스러운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층이 굳이 빠져나가서 다른 선택을 할 그런 필요를 굳이 느끼지 않는다는 점 그것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에 지금 모여있는 지지층은 아마 상당 기간은 유지가 계속되고 뭐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도 아마 이런 흐름이면은 더군다나 야당들이 특별한 전기가 마련 안 된다면은 아마 그 민주당의 이제 여당 쪽에 아마 압승으로 그렇게 귀결될 가능성이 대체로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일반적인 저는 유 박사님 말씀에 이제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치 한국 87년 이후 쭉 보더라도 그게 뒤집어진 경우가 많죠. 특히 YS 때 보면 뭐 검증실명제 하나회 숙청 이렇게 해서 80% 이상 갔었는데 또 순식간에 막 무너지는 뭐 예를 들자면 전혀 뭐 다른 얘기지만 멀쩡하던 성수대교가 푹 가라앉고 삼풍백화점이 푹 무너지고 뭐 바다에는 배가 침몰하고 구포에는 열차가 막 전복되는 그것 때문에 유해가 포항 어쩌고 얘기했고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워낙 이제 변수가 많은데 여권의 리스크가 뭐냐를 좀 본다면 첫째 여론조사 문제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론조사가 리얼미터나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보수청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샘플링에서 보수층이 과연 이 조사기관의 조사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국정 지지도에 응하겠느냐. 그래서 70% 자체는 객관적인 국민 여론의 반영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그 보수층이 갖고 있는 좌절감, 낭패감, 열패감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70% 나와지겠냐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굉장히 위험한 게 긍정적인 측면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 정도의 소통 노력은 해야 될 것이다. 잘하고 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국민들한테 지금 뭐 여론조사를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건이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레이건을 위대한 커뮤니케이터라고 했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뭐 처칠 뭐 정책 잘했다 2차 대전 승리도 있지만 그 소통 능력 그러니까 대의 정치라는 어떤 이 기제를 선택했을 때 지도자가 소통하려고 노력하거나 소통을 잘하고 있다 뭐 쇼통이든 소통이든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문이 갖고 있는 극강의 강점 맞다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러니까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행사 기획도 VIP 참석 행사에서 뭐 타결민이가 했든 누가 했든 섬세하게 대통령의 포지셔닝을 잡아내고 또 그것이 대중들한테 전달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게 하나의 전범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 또 그것이 지지도를 끌고 가는 핵심 지금 힘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계속 지탱이 되려면 이 사회통합의 기제가 또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는 거 지금까지 보면 아까 필요성 얘기도 했는데 이 적폐청산이랑 김관진 구속 등등 했을 때 또 MB까지 뭐 같지 않습니까? MB가 인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하고 원수지간이다. 그러니까 칠 수 있다 했는데 치는 거리가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사자방 관련해서 MB가 돈 받았다. 그러면 가는 거죠. 근데 사이버 사령부 정원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MB한테 칼을 들이댔는데 그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정치보복 프레임이라고 이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제공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 되면 어찌 됐냐면 이런 탁월한 소통 능력 플러스 국민의 어떤 통합 기제가 작동됐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갖는 형식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계속 적폐청산하면서 좀 무리수를 두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소통만 한다면 그건 아까 황 소장 얘기했듯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고 범여권으로 봤을 때는 지나치게 지금 문재인의 개인기에 모두가 의존하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빨리 문재인의 개인기? 네, 빨리 무너지느냐 늦게 무너지느냐 이게 시스템이나 범여권의 체제가 아니고 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지지도가 가정하에 한 40%까지 떨어진다. 선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여권의 대책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권도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다 가려져 있지만 역설적인 위기 상황은 그거 하나에만 모든 것이 의존되는 그 구조도 굉장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와대나 사실은 그 소통 말고 아까 안보 문제 토론했지만 경제정책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등등 했을 때 인사 문제 실제로 뭘 보여줬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형 청산 오케이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미래를 향해서 뭘 보여줬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아직 성과가 나와야 될 시점인지 안 나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여준 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의 고공 지지도가 여권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지만 팩트 요소가 그것밖에 없다면 그것은 대단한 리스크 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국민의 추상적인 이것은 야당의 질의멸렬, 자멸로 지금 당연히 높은 지지로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지금 국회가 지금 이제 후반기 정기국회 마무리돼가는 시점인데 이게 당연히 기존 야당들과의 관계, 협치든 뭐든 간에 할 것인데 이게 뭐 어떻게 갈 수 있는 건가, 어떻게 갈 것 같은가 이 문제에다가 지금 얘기 나왔던 사정 드라이브 아니면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지금 MB 문제까지 겹쳐 있는데 과연 어느 쪽으로 갈지 포함해서 얘기 나누죠. 제가 볼 때는 그 MB 문제가 뭐 지금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최근에 보면은 이 BBK 특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 MB 당선자 시절에 그때 이제 다스 직원이 특검에 가서 이 다스하고 뭐 이 MB하고는 상관없다. 자기는 그렇게 그 당시는 당선자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사실상 다스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보고하고 있었다. 이게 뭐 이런 정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스가 120억을 돌려받잖아요. 투자 그거를. 그때 어떤 정부의 140억. 응? 140억. 이게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저는 그 MB도 주렁주렁 이렇게 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스스로가.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가장 이 제1야당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연 인원 1,900만 명이 참여한 촛불 시민혁명 이 자체를 갖다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을 여당 얘기하는 거예요. 야당. 네, 이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우리가 알다시피 87년 6월 항쟁에서 그 당시에 이 폴리뉴스는 1,900만을 보고 있군요. 어디든 1,700만 보고 있는데. 연 인원.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때 그 6월 항쟁에서 보수 세력은 어쨌든 6.25로서 그걸 갖다가 6월 항쟁을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이 대응을 한 거죠. 그거는. 근데 지금 촛불 시민혁명에서는 그 보수 세력의 어떤 대응이라는 게 그 국회에서 그 탄핵 의결된 거 예를 들면 그게 저는 대응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 부분이 이 사실상 지금 이제 부인되면서 이게 그게 이 중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배신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 세력과 또 정치의 가세 이런 부분들은 촛불 시민혁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정치 세력은 아무도 없다. 예, 그러면 촛불 시민혁명이 자기들한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 세력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하고 나가야만이 아까 말한 대로 보수의 기존의 어떤 이 중도 좌파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넓은 스펙트럼이 다시 복원될 수 있다. 근데 그렇지를 지금 방향성 자체가 그렇지를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보수 정당은
정말 이 문재인 지지가 이렇게 해서 그냥 급락하고 투표율이 저하되고 해서 자기들의 그 20% 남짓한 어떤 그것으로서 지방선거를 요행에 의해서 이기는 거, 뭐 그런 전략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불행이다 이게. 그래서 빨리 보수가 이 촛불 시민혁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솔루션을 갖다가 내놔야 된다. 그런 부분에 보수가 좀 이렇게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고 바로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새로운 어떤 지도자로서 이렇게 부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는 뭐 혹시 새로이 또 혁신위 같은 거 구성하면은 김능구 대표가 기회가 있다면 황장수 소장을 추천하는 새로운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우리 사회에 이 촛불 이론은 작년부터 거의 만능처럼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 이 좀 좌측인 내일신문에서 촛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만족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더 높아졌어요. 네. 촛불로 사회가 더 나아졌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무슨 촛불을 노벨 평화상을 주면 어떻겠냐 하니까 27%만 찬성하고 60 몇 프로가 반대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촛불의 결과가 고작 이런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회의가 벌써 상당히 확산되었다고 봐요. 앞으로 제가 장담컨대 한 4년 뒤에 촛불 이야기하면 그거 이야기하지 마라. 잘못하면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이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김능구 대표 잘못하면 맞으니까 하세요.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촛불이 그야말로 새로운 체제를 가기 위한 중립적인 부분에서의 시민혁명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결말로 도출됐고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촛불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 정치 게임에 불과한 내용들이 시민들의 불만감 이렇게 결합되면서 교만한 형태로 얽혔는데 매사를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 이래 보고요. 그 다음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반에 얼마나 열화 같은 지지를 받았습니까? 불과 2년 지나면서부터요. 탄핵 이제 2003년 4년 지나면서 2004년 말부터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노무현 그때 당시 대통령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이름이 열린 우리 당이 돼가지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같이 있던 짐승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이 사실상 이 대선도 오기 전에 다 붕괴되어 버린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문제가 이 정권이에요. 제가 경고를 하자면 제 경고를 얼마나 의미 있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상권 분립이나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의 이 사법부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끌고 가면요. 이것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 하더라도 의도의 좋음이요. 결과의 좋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적인 혁명 과정에서 다 봤고 이 길로틴을 만드는 사람이 결국 길로틴의 목이 잘라져요. 자, 이 정권이 이렇게 많은 사정을 하고 적폐청산을 한다면요. 거기에 적용된 기준이 이 정권 사람들한테는 적용 안 되겠어요? 똑같은 그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아니고 같이 받아 먹으면서 같이 어울려갖고 룸살롱 가고 다 하면서 살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네. 도덕적 기준이 똑같이 적용될 때 버틸 수 있겠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나중에 이제 아마 예. 왜 사람이 자살하는 줄 압니까? 최면이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예. 했던 말에 대해서. 황 소장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 데이터에 근거해 있다. 이래서 내가 내일 신문을 지금 봤어요. 보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촛불 집회 이후에 정치권이 어떻게 바뀌었나. 정치권에 대한 평가라. 거기까지 쭉 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뭐 나아졌다는 게 38.9%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은 촛불 이전과 비슷하거나 더 나빠졌다. 정치권이. 그러니까 딴 게 쭉 써서 아니고. 개줬다는 이야기 이게 아닙니까? 정치권이 그런 거지 뭐 촛불 이후에 어떤 그 사회 변화 뭐 이런 부분들에 글쎄. 대해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계속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계속 지금 나 지속되고 굉장히 있다고. 재밌게 보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이 황 소장의 생각과 내 생각의 간극이 보수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김능구 대표가 말씀하셨던 이 촛불 문제를 보수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나는 이 보수가 사느냐 죽느냐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황 수장이 현 정부를 평가하는 데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김능구 대표 얼굴이 풀렸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출연자와 방송 스킬을 다 보여주는 나도 방송도 안 해. 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정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 아까 위기가 보수 내에서 이른바 이제 갈라진 분열이 박근혜 때 왔다 이제 이래 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는 박이 갖다 바친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기요틴 얘기했는데 박근혜야말로 앙샹내지만 시대를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분노는 돈을 받았던 뭐 K미르 재단 문제도 아니고 퇴행의 역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의의가 없어하는 제일 박근혜한테 분노했던 것은 보수 진영 핵심들한테 보면 예를 들어서 대선을 마치고 나면 각자 신세 진 사람들이 있고 뭐 하다못해 어디라도 자리 추천을 해야 되는데 추천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뭐 이러려고 저를 도우셨어요. 싸늘한 한마디에 전부 다 철회를 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뭐 고영태가 뭐 관세청장을 하고 뭐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떤 진보적 국민이 가졌을 분노보다는 박근혜를 지지했던 아니 박근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과 분노가 훨씬 컸다는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는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감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박근혜의 4년 몇 개월이 너무 퇴행적이었기 때문에 예. 문이 기본만 하더라도 잘하는 걸로 비춰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촛불 문제인데 사실은 그 제 고민의 키워드가 바로 그 문제다. 저 문제를 어떻게 시대의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보수당 내에서도 한 40~50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그다음에 인상적인 장면이 뭔가 하면 탄핵 소추위원장이었던 62명이 찬성. 62명이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어쨌든 본의 아니게 그 마이크를 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법사위원장이었으니까. 법사위원장에, 예. 근데 그때 마지막 했던 발언들 뭐 이런 걸 보면 참 그게 보수로서는 굉장히 힘든 그 시간을 거쳐가는 거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엄청 막 많이 이제 갈갈이 찢어졌는데 이걸 통합하는 기제는 역시 이제 뭐 백성이 왕이니까 예. 촛불 문제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수용해낼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숙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조항선 박사 아까 황교안 소장 B 경계선까지 갔다고 했는데 얘기하십시오. 아니 이제 룸사롱 발언 뭐라 이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 안 했는데. 다들 룸사롱 간 것처럼 얘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겠어요. 나도 알겠. 나는 룸살롱 간 사람들을 저기 안 가고 옆에서 봤어. 아니 룸사롱 관계 재입니까? 다 저러가 아니라 룸살롱 간 것 때문에 괜히 삐하자는 게 문제지. 다 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다 갔을 거야 가지고. 그러면은요, 뭐 이걸 가지고 한마디 한 주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MB 수사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하나는 두 가지 같은 내용입니다. 최근 진행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 MB 수사까지 가겠는가, 또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그걸로 뭘 마무리하죠. 시간 개헌까지 다뤄봐야 뭐 똑같은 상황이. 한마디만 그래도. 그럴까요? 그러면 그거 두 바퀴 돌겠습니다. 짧게. 먼저 MB 관련. 합해서 하죠. 합해서요? 그럼 합해서요. 개헌 문제까지 해서 개헌은 지금 원래는 정기국회 국감 끝나고 나면은 같이 논의가 될 걸로 봤는데 일단은 해당의 주체인 정당들 스스로가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론으로 돼 있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통합 논란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뭐 같은 뭐 여기에 대한 전망과 또 당위적인 요구까지 포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MB 관련 문제 또 있고요. 정치개혁 과제 관련해서 중요한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뭐 이 얘기할게요. 네, 그래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선거구제 그 개편 문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이제 개혁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개헌 문제가 있고 그런데 두 가지가 지금 대단히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11월 하순인데 이 정도 시점이면은 본격적인 토론,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뭐 지금 실종되다시피 한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이대로 가면은 이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개헌일 내년 6월에 뭐 국민투표 한다 하더라도 뭐 아주 제한적인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방 분권 얘기했지만은 뭐 권력 구조라든가 분권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큰데
사실은 이 촛불 시민혁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개헌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는 점,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지난 대선 때 사실은 넘긴 거거든요. 다 뒤로. 나중에 꼭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 책임은 야당들도 그렇고 특히 그 여당에서도 이건 좀 각별히 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원 박사. 개헌 물 건너갔죠. 사실은 물 건너간 게 어쨌든 당위는 다 인정하는 것이고 오랫동안 물 논의된 건너갔다고 평가들을 해주면 또 물 건너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주체들이 개헌을 해야 될 주체들이 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그 드리블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할 의사가 없는데 개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촛불 혁명을 통해서 개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6월 지방선거의 개헌은 물 건너갔고, 그렇다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 아래서의 개헌은 또 물 건너갔다라는, 그러니까 개헌 흑역사가 또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고, MB 문제는 저는 이 문제 MB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의 종점이 아마 MB 구속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MB를 넣어야 MB를 포토라인 세우고 영장 청구되고 구속되는 것까지 가야 어느 정도 반원이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패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BBK든 뭐든 다스든 뭐든. 왜냐? MB가 국민의 여론을 견인할 만큼 힘은 없습니다. 인기도 없고. 하지만 그 지점이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초인에 의해서 갈라진 보수를 모으는 것이 힘들다면 MB가 구속되는, 그러니까 MB 정부 이후에 보수층이 친일 친박으로 싸우다가 날이 새고 날이 뜬 거 아닙니까? 그럼 MB가 구속된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친일 친박이 다 빵에 가 있는 사태가 온다면 보수층이 내부적으로 단결될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확보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말을 하면 MB를 구속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날 텐데 보수층 입장에서는 불감청형 고소원일 수도 있다. 단결이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 정부가 굉장히 지혜롭게 드리블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면 끝까지 무리수를 두더라도 밀어붙일 것이고 그 밀어붙이는 것이 부메랑이 돼서 보수 정당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있지만은 국정을 책임지는 쪽으로서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황재영 소장. 저는 개헌은 국민의당 고되기 위한 미끼지요. 개헌할 생각도 없고 이렇게 대통령 권한을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르는 게 좋은데 왜 개헌을 합니까? 그러니까 할 생각이 없다고 봐요. 다만 이 정권 말에 가면 또 임기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제 당한 일만 걱정이 되어서 겁이 날 때는 개헌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또 나서겠지요. 근데 내년에 개헌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MB 부분을 지금 이 정권에 주도하는 사람들 말대로라면 자원외교나 4대강으로 정리를 해야 맞는 말이지 한다면 저걸 갖다가 무슨 다스는 누구 거냐? MB 거면 또 어떻습니까? MB가 다시 선거 나갈 것도 아닌데 이제 거기에 들고 오는데 140억 받는데 정권이 도와줬냐? 이걸 갖고 MB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좀 궁색할 거예요. 놀라우면 그렇게 4대강이 도둑질 해먹은 거다부터 시작을 해서 MB의 원전이니 자원외교가 도둑질이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해서 집어넣어야 말이 되겠지요, 앞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자신이 있으면 먼저 그냥 당연히 그걸로 가겠다고 하면 될 건데 트윗이나 인터넷에 전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시민의 힘을 빌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가 아니면 집어넣는 척 겁을 주면서 국회 기간 동안에 친이가 중심이 된 한국당을 확 끼를 죽여놓고 또 끝나면 허지부지해서 너무 다 집어넣으면 곤란하니까 분열시켜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황 소장은 현실 전망은 좀 다르군요. 박상원 박사. 예. 김문구 대표. 개헌안이 아마 마지노선이 한 2월까지 공동안이 내년 2월까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간에 여기 상생 포럼의 공동 대표는 굉장히 적극적이시던데. 이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각 당이 별로 이렇게 이견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고 거의 다 서로 합의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물론 이제 권력구조 문제인데 권력구조에서도
이 최근에 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본 방향이 어쨌든 간에 그 대통령 권한의 어떤 이렇게 권한을 좀 이양하는 그 분권형 대통령제의 기본적인 성격. 그러니까 우리가 내각제, 뭐 이원 집정부제, 뭐 그다음 중임 4년 중임 대통령제 하더라도 이 전부가 어쨌든 그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한테는 나쁠 거 없다 라고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2월까지 국회안이 안 나왔을 때는 합의안이 안 나왔을 때는 정부안을 내놓을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개헌에 대해서 뭐 어디 보니까 비서관이 뭐 담당이 되고 뭐 저쩌고 지금 만들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통령의 그 문정부의 개헌안을 내놔라. 그래야만이 제대로 이게 진척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그 국회 내에서도 이 대통령의 어떤 권한 그 이양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 구조에서 이 그 서로의 충돌이 개헌 자체를 갖다가 성사 못 시킬 문제만은 아니지 않느냐. 예. 오히려 개헌 시기와 관련돼서 그 아까 말했지만 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개헌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 국민 그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은 날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조정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결국 비용의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이게 개헌이 전체적으로 합의되는 부분에 속한다면은 200~300억의 어떤 비용 추가 발생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여전히 상당히 좀 가능성은 이렇게 점점 줄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개헌이 이렇게 극적으로 성사될 알았습니다. 합의가 성사될 그 국회에서든 정부 안으로든 예.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이 국회에서 나쁘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약간 인상 비평 같은 건데 문 대통령이 10월 달에 시정연설을 했죠, 국회. 근데 자기는 10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태블릿 PC 사건 터지고 나는데 시정연설을 했거든요. 그때 와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회의가 했습니다. 있던 날이었어요. 뜬금없는 소리를 한 게 개헌합시다 했거든요. 그 자다가 봉창 뚫리는 소리였죠, 지금. 불이 나 있는데. 그때 시정연설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얘기 안 했습니까? 10월 황급히 24일 와가지고. 했었죠. 황급히 와서. 국회 초점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터졌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진정성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제 개헌이라는 게 국회도 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제 6월 개헌은 물 건너 간다고 본다면 현 정부 들어서 개헌 논의도 사실 영원하다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안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의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최근에 개헌 얘기 보면 분권에 초점을 맞춰주지 대통령 권한 축소에 초점을 안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뭐 결론적으로는 예. 그뭐 네 분 패널 중에서 다 뭐 김능구 대표는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뭐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조금 기우는 심지어는 지방선거가 아닌 날짜 조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박상원 박사 지적했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개헌론은 사실상 그동안에 뭔가 개헌에 대한 방언 논리에서 나왔던 것이 좀 많고 그런 시점인데 대체로는 전망은 좀 비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개헌을 원하는 쪽인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다음 달 논의할 때도 개헌 다룰 겁니까? 또 보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